네, 감사합니다. 성일교회 최재호 목사입니다. 네, 시간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아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정재기 환경운동,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환경운동 매뉴얼입니다. 이번 강의는 우리 총회 기후환경위기 대응 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총회 차원에서 이 환경운동에 대한 매뉴얼을 우리가 한번 전체 교인들에게 알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자, 그렇게 해서 트랙 강의를 신청하고 또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이 전체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환경운동의 시작과 목적, 환경운동의 시작과 목적, 이 부분은 환경운동의 기본 배경, 또 기초, 뿌리, 세계관, 그런 배경을 다루는 것이 1장이고, 2장은 환경운동 바로 알기, 오늘날 대중매체에서 계속 전파되고 있는 그 환경운동이 얼마만큼 사실에서 어긋나고 왜곡된 것인지 그 환경운동에 대한 실체를 바로 아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탄소 중립, 기후 종말론, 그 다음에 반인권적 탄소 중립을 강요하는 이유, 여기서 핵심은 지금 환경운동 그러면 전부 다 귀에 들린 게 탄소 중립, 이 탄소 중립이 얼마나 왜곡되고 잘못된 것인지를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경을 맡은 정직의 실천운동, 이 부분은 그러면은 현재 환경운동이 잘못됐다면은 그럼 대안이 뭐냐? 성경적인 대안이 뭐냐를 소개하는 부분이 제 3장 부분입니다. 그리고 4장은 결론적인 요약, 전체 내용을 여기서 요약 정리하는 이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운동의 시작과 목적. 그러니까 환경운동이라고 할 때 이게 왜 어떤 이유에서 시작되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운동의 다양한 형태, 환경운동이 어떤 형태들이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운동의 목표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환경운동하는가, 목표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운동을 진행하는 실천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것을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운동의 시작. 환경운동은 위기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윤리적 실천운동,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윤리적 실천운동인데, 그러면 어떤 위기의식이냐? 환경 파괴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위기의식.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은 사람이 못 살겠다, 이런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윤리 실천운동이 환경운동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중반에는 자연보호운동으로 시작됐습니다. 아마 저하고 나이 비슷한 또래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은 자연보호운동, 아마 산림녹화부터 해가지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게 달고 다니는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환경운동은 자연보호운동으로 시작됐습니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지구온난화가 세계 이슈가 되면서 지금은 모든 것이 지구온난화로 이렇게 전체 트렌드가 바뀌어가는, 이것이 지금 현재 환경운동입니다. 그러면은 한국에서 환경운동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1980년대 초반에 공해 문제, 공기오염 문제로 환경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도시의 공해가 심하고 눈이 따갑고 여러 가지 매연이 많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다 경험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환경운동의 목표가 어떻게 되냐?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인간이 살지 못하겠다, 생존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인간이 지속 가능한 이 성장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가? 이것이 환경운동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경운동의 다양한 형태. 여기는 지금 세계관이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운동에는 그 뿌리에 다 세계관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간 중심주의, 이 4가지 형태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서 인간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인간 중심주의는 그야말로 인간 우월주의, 인간이 자연의 평가자입니다.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고 인간이 가치를 부여하고 인간이 자연을 활용하고 모든 것의 주인은 인간이다. 그래서 자연은 단순한 인간의 활용 대상, 그래서 인본주의,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이 전체의 주인, 인본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명 중심주의. 그러니까 인본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난 첫 번째 단계가 생명 중심주의입니다. 그래서 생명체는 내재적인 가치를 가진다. 그리고 이게 생명 평등주의. 모든 생명은 가치에 있어서 평등하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인간의 위치는 이제 앞에 인본주의에서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인데, 거기서 이제 딱 내려와가지고
모든 생명체하고 똑같은 위치로 내려오는 거예요. 인간은 지금 생명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구 생명 공동체 일원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결코 우월한 존재가 아니다. 이 사상이 조금 더 발전하면은 다른 어떤 생태계 생존을 위해서 인간이 희생될 수도 있고 인간이 죽을 수도 있고, 인간이 더 우월한 게 아니고 더 가치 있는 게 아니니까 똑같으니까 다른 생명체를 위해서 인간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가치까지 이제 발전해 가는 것이 지금 생명 중심주의.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 것이 지금 생태계 중심주의, 이코센츄리즘, 이코티알라지, 이런 말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태계는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 여기 단계까지 오면은 이제 자연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앞에 인본주의에서는 인간이 주인인데 이제는 여기 오면은 자연이 주인이 되는. 그래서 이것은 범신론적인 자연주의, 바이오센츄리즘도 범신론적인 자연주의, 바이오센츄리즘 생명 중심주의, 생태계 중심주의는 이게 자연주의입니다. 자연주의는 그 밑뿌리가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은 자연이 주인이고 자연이 신이고, 그래서 자연이 가치를 부여한다. 그래서 인간은 그러면 어떻게 생태 공동체의 하나의 시민이다. 그래서 단순한 구성원, 자연이 가치를 부여하고 인간은 단순한 구성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생태계 안에서 결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 생태계를 위해서라면 인간은 기꺼이 희생될 수 있는 존재, 이렇게 보는 거.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뿌리가 범신론. 이렇게 보면은 성경하고 범신론하고는 조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하고 자연이 신인데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환경운동은 여기에서 진행됩니다. 신학적인 뿌리가 이 범신론에서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회 이름으로 환경운동하는 대부분의 환경운동도 지금 따지고 보면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언론 매체를 통해서 계속 보도되는 거기에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다 보니까 성경하고는 도저히 융합할 수 없는, 합할 수 없는 그런 신학적인 뿌리, 영적인 뿌리를 우리가 지금 모르고 그렇게 지금 따라가는. 이단이 똑같잖아요. 이단이 처음에 우리가 이단인가 아무도 몰라요. 막 그냥 똑같은, 나중에 가보면 이게 이단이에요. 지금 환경운동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 중심주의. 자,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이고 만물 창조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모든 가치를 부여한다. 인본주의에서는 인간이 가치를 부여한다. 그 다음에 이코센트리즘에서는 자연이 가치를 부여한다. 하나님 중심주의에서는 하나님이 가치를 부여한다.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지금 세 개가 대비가 되고 있죠. 그러면은 인간의 위치는 어디냐? 인간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크게 줄이면 세 가지입니다. 인간 중심주의, 자연 중심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여기서 인간의 위치는 인간 중심주의에서는 인간이 주인이고 인본주의. 그 다음에 자연 중심주의에서는 자연이 주인이고 가치를 부여하고, 이게 범신론 자연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주의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든 자연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인간의 위치가 하나님, 인간, 자연 이런 거에서 인간의 위치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존재하는. 그러니까 앞에서는 인간이 주인이었고 자연주의에서는 인간이 그 밑에 자연의 부속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주의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청지기로 이렇게 위치를 딱 정하는 것. 이 부분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환경운동의 기본 골격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어떤 환경운동을 해야 되는지 그 기본을 바로 알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막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는 그 환경운동, 그것이 뭐가 잘못된 것인지 그 뿌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운동의 목표는, 성경이 제시하는 목표는 경작과 보존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것이 경작과 보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경작은 잠재력을 충분히 개발하는 것, 보존은 창조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지키는 것. 경작과 보존,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하겠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가 경작, 보존 기본적으로 딱 들어오는 개념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운동의 실천 방향. 그러면 환경운동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가, 어떤 곳으로 가야 되는가. 여기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명을 풍성히 하는 것, 이게 환경운동이에요. 앞에서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윤리실천운동이니까 어떤 위기의식입니까? 생명이 위협받는, 인간의 존재가 위협받는, 거기서 출발했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생명이 풍성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가, 이게 환경운동의 출발이고 목적이니까 환경운동의 실천 방향이 바로 경작을 통해서 생명을 풍성히 하는 것,
이는 성경의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풍성케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환경운동의 실천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을 평가할 때 이것이 정말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 생명을 풍성케 하는 것인가, 괴롭히는 것인가, 죽이는 것인가, 그거를 딱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보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성경적으로 이 성경과 이 합치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 두 기준만 가지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맞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결과에 있어서 생명을 풍성케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인가, 이 두 가지만 기준을 가지고 보면은 지금 현재 이 대중적인 환경운동이 얼마나 왜곡되고 잘못됐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운동 바로 알기, 이제 탄소 중립, 급진적인 환경운동, 지금 탄소 중립, 여러분들 아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방향을 잘못 잡은 기후 종말론, 탄소 중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기후 종말론을 하는 사람이에요. 반인권적 기후 종말론, 탄소 중립을 강요하는 이유. 그래서 환경 문제, 이제 급진 환경운동, 탄소 중립인데 환경 문제에 등장하는 단어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 위기. 기후 위기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뭐 산불, 홍수, 가뭄, 더위, 뭐 추위부터 해가지고 모든 기후 위기,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이죠. 현상이 기후 위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기후 위기가 유발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은 지구 온난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인은 지구 온난화. 모든 게 지구 온난화. 그러면은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뭐냐? 탄소 중립이다.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여기서 지금 방향 설정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현상, 원인은 지구 온난화고, 그럼 지구 온난화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뭐냐? 탄소 중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환경운동은 탄소 중립이 모든 환경운동의 블랙홀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거 다 탄소 중립으로 다 그냥 다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후 종말론이 환경운동을 90% 이상 주도가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모든 환경운동, 신문, 방송, 매스컴에 나오는 거 전부 기후 종말론, 탄소 중립, 그 다음에 뭐 탄소를 줄여라, 뭐 지구온난화, 여기에 다 지금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후변화는 기승전 지구온난화, 홍수가 나도 지구온난화, 가뭄이 들어도 지구온난화, 날씨가 더워도 지구온난화, 추워도 지구온난화. 여러분들 아마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뉴스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위기, 무슨 기후변화, 모든 결론은 지구온난화로 딱 갑니다. 그럼 지구온난화 가면 해결책은 뭐냐? 탄소를 줄여라, 탄소 중립, 이렇게 가는 것이 지금 기본 요 환경운동의 기본 구도입니다. 그 다음에 기후 종말론의 핵심적인 주장, 그럼 이 탄소 중립을 주장하는 기후 종말론자들이 주장하는 주장이 뭐냐? 현 상태로 가면은 20, 30년 안에 온난화로 종말을 맞이한다. 여기서 기후 종말론. 이 대표적인 이 기후 종말론을 전파하는 책 옆에 있는 이 책입니다. 이 책, 2050 거주 불능 지구. 그래, 2050년 되면은, 지금 상태로 가면 2050년 되면은 이 지구상에 인간이 살 수 없다. 그래서 여기 소제목 보면은 한계치를 넘어 종말로 치닫는 기후 재난 시나리오. 이렇게 다 붙어요. 이 책이 기후 종말론을 전파하는 대표적인 책입니다. 2020년도에 한국에 번역돼서 출간되었는데 이게 초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읽고 지금 이게 꽉 딸려가는 이런 모습. 그래서 지구온난화로 종말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인간이 배출하는 탄소를 줄이는 것. 앞에서 탄소 중립이죠. 해결책이 뭐냐? 탄소 중립이다. 유일한 해결책은 탄소 중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 제기하면은 탄소 중립이 환경운동의 지상 목표가 될 수 없다. 탄소 중립한다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환경운동 위기가 극복되지 않습니다. 이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극복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탄소 중립을 하는데 어떻게 탄소 배출을 감축시키는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세우는데 IPCC, 이게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 간의 협의체, 그러니까 모든 기후운동, 환경운동 하면 IPCC가 하여튼 대명사처럼 감초처럼 등장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2010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45% 감축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 지구가 종말을 맞이 안 하고 이게 지금 살기 위해서는 45% 감축해야 된다. 이것이 IPCC에서 제시한 권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모든 환경단체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0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해가지고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배출되는 탄소에 자연이 흡수하는 탄소를 빼면은
제로가 되는, 그러니까 수지가 딱 땡땡 되는 겁니다. 수익과 지출이 땡땡 되는 거, 탄소 배출하는 거, 탄소 흡수하는 거 땡 되면 여기 제로예요. 여기 탄소 중립입니다. 그래서 210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2010년 대비 45%를 감축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 제기는 탄소 중립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탄소 중립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탄소 중립 한다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핵심은 탄소 중립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탄소 중립이 방향 설정이 잘못되었고 실천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해결책이 탄소 중립이라고 딱 방향 설정을 하고 시작하는데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또 탄소를 감축하는 그 방법론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억제입니다. 억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 활동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들은 뭐 탄소 배출, 어떤 교회 단체에서 환경운동하는 그 책자를 냈는데 2023년에 책자를 냈는데, 제가 총회 회의하러 가니까 총회 사무실 앞에 이만큼 쌓아놨더라고요. 그 한국교회 총연합회인가 하지만 쌓아놨는데 그 책을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표지가 뭐냐면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 중립 나부터 먼저,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 중립 나부터 실천.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교회에 사는 게 그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내용이 뭐냐면은 전기 사용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육식 안 하고 뭐 그냥 플러그 꽂고 등등등등등 하지 말라는 게, 전기 안 쓰고 그 다음에 뭐 안 하고 해가지고 탄소, 인간이 배출하는 탄소를 배출 안 하려고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것이죠. 억제를 방향으로 목표로 실천 방법을 해가지고 시행하는데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에너지 사용하지 않고 오직 신재생, 태양광, 풍력, 수력을 사용한다. 이게 이 기후 종말론 탄소 중립 정책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벌써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럽에서도 다 포기되었습니다. 유럽에서 탈원전, 신재생 이렇게 갔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딱 터지면서부터 뭐 이 에너지 차단되고 천연가스 차단되고 전력 수요가 많아지고 이게 다 지금 유럽에서 포기하고, 최근에 이 포르투갈, 스페인 대정전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게 신재생 에너지 너무 의존해가지고 거기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 지구상에 오히려 지향을 막고자 하는 운동이 지향을 초래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탈원전 다 포기했습니다. 이태리, 뭐 독일 30년 전에 탈원전하고 국민투표했는데 지금은 수상이 그때 우리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다 포기한 그 상태, 아직 우리가 그걸 실상을 아직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탄소 중립 정책은 목표 설정이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될 수 없다. 전체 온실 효과에서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3.6%입니다. 온실 효과로 지구가 온난화 된다 그러는데, 그럼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된다. 이산화탄소가 온실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냐? 옆에 있는 그래프에 보면은 이 온실 효과의 수증기가 80%입니다. 구름이 15%, 이산화탄소 3.6%입니다. 그럼 여기서 논리적으로 온실 효과 96.4%는 무시하고, 이거는 무시하고 3.6% 너가 주범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주범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상상도 못한, 처음 듣는 충격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 주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검색하면은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팩트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여러분 검증하면 바로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96.4% 온난화 이거는 다 무시하고 3.6%가 지금 너가 주범이라고 몰아가는. 그래서 제가 종종 이렇게 예를 듭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고 도망가 버렸어요. 사람 죽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 옆에다가 그 살인자의 가방을 옆에 지고 있다가 도망 못 가고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보고 너가 현장에 있었으니까 너가 주범이다. 가방 지킨 놈이 주범이고 칼로 찌르고 도망간 놈은 없어요. 이게 지금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 주범이라고 말하는 게 꼭 이와 같다는 거예요. 칼로 찔러 죽인 놈은 도망가 버리는데 거기에 가방 쥐고 있는 그 놈을 잡아가지고 너가 살인범이라고 몰아붙이니까 이게 될 일입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와 기온 상승은 과학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이 1100년 동안 지구 온도 그래프를 보면은 이게 앞에서 IPCC 많이 나오는데 IPCC에서 1990년대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1100년에
중세 지구 이 온난기가 있었습니다. 중세 기온이 쭉 올라갔어요. 이때는 인간이 배출한 탄소하고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탄소가 많이 배출해서 온도 올라간 거 아니에요. 이때는 이 지구상의 인구도 5억 이하였습니다. 5억 이하. 5억 이하였고 인간이 배출한 자동차도 없었고 석유도 없었고 다 없었어요. 그런데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온도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1718세기 초반에 다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구의 온도는 1100년 주기로 자연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주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지구의 온도가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국면입니다. 이산화탄소와 관계없이 올라가는 국면이고 이 지구 온도 상승은 이미 18세기 초반에 시작되었습니다. 18세기 초반에 이산화탄소 배출은 2차 대대전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그 이전에 18세기 초반에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등등등의 내용들 다 이 과학적인 설명은 지금 지구온난화 탄소 중립을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하고 지구온도 상승하고는 연관관계가 없다. 이 그래프가 이거는 내가 제시한 것도 아니고 IPCC에서 제시한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급격하게 증가된 것이 여기 봐요.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산화탄소 급격하게 증가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지구온도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지구의 온도도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온도가 어떻게 해야 되냐? 시간 바쁘다니까 이렇게 또 이게 여기 2차 대전 이후에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갔잖아요. 그 탄소 배출량이. 그러면 기온도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 지금 요 옆에 있는 그래프가 지구 기온 변화 그래프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기후 위성이 측정한 온도 변화. 지금 현재 온도를 측정하는 지구의 온도를 측정하는 제일 정확한 수단이 기후 위성입니다. 기후 위성으로 온도를 측정한 결과 이게 1945년부터 1976년까지 오히려 온도가 내려갔습니다. 1945년부터 이산화탄소가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1945년부터 76년 온도가 내려갔고 그 다음에 76년부터 98년까지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98년부터 2016년까지는 온도가 그대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기후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온도가 그대로 한 16년 동안 한 20년 가까이 온도가 안 올라가니까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용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구온난화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로 바꿨냐? 기후변화라는 말로 용어를 살짝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후변화라는 말을 써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봐도 온도가 지금 안 올라가 있으니까 지구온난화 대신에 기후변화라는 말로 살짝 바꿔가지고 쓰고 있는. 그러니까 이 이산화탄소 배출하고 이거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 앞에서 본 이 그래프도 마찬가지죠. 이산화탄소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 그런데 이 3.6% 그거를 주범으로 몰아가고 또 이산화탄소하고 지구온난화하고 인간관계도 성립이 안 되는데 또 이게 이산화탄소가 주범이다.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탄소 중립은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2015년 파리 기후협약의 해결책은 화석연료 원자력 사용 억제입니다. 억제. 이게 이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없이는 현대 문명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래서 현대 문명의 해체 없이는 탄소 중립 정책은 불가능하다. 현대 문명을 다 해체해야 됩니다. 원자력 발전소 문 닫고, 화력 발전소 문 닫고, 전기 쓰지 않고 다 문 닫으면 이게 가능한데 지금 우리 상황에서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AI가 지금 작년부터 AI가 상용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전기 수요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전부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지금 전기 수급에 고민이 생겨가지고 친재생이고 뭐고 간에 지금 화력발 천연가스를 동원해서 화력발전소 짓는데 지금 계획이 줄을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검색할 때 무엇을 구글에 검색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AI로 검색하는 것하고 같은 검색할 때 예를 들어 지구온난화 구글에 검색했을 때 전기가 소모되는 것하고 AI에 지구온난화 검색하면은요 전기 수요가 구글보다가 AI가 20배를 더 많이 먹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금 AI 데이터베이스 건설한다 뭐 한다 할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전기 수급이에요. 오늘 아침에 신문도 보니까 지금 이 동해안에 있는 원자력 발전이 수도권으로 전기를 끌고 와야 되는데 송전선 해가지고 하남시가 반대해가지고 아직까지 송전선 20년 걸쳐도 안 됐다고,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나왔어요. 전기 수급이 그만큼 수도권에 AI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기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전기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신안 앞바다에 태양광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거 하나도 못 썼어요. 왜? 수도권으로 송전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송전선이 안 된 거예요. 송전선 이거 만들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 20년 이상 걸리는데 이거 만들지 않고 태양광만 왕창 만들어가지고 돈은 돈대로 쓰고 전기는 전기대로 못 쓰고, 이거 언론에 보도 안 되잖아요. 이게 다 비리가 거기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아무도 보도 안 해요, 언론에. 그러니까 이 언론 대중매체가 주장하는 환경운동이 얼마나 이게 이권하고 연결돼가지고 지금 왜곡시키고 있는지 우리가 현실을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금방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탄소 중립 정책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겁니다. 파리 기후협약에 전혀 실행되지 않고, 이 세계 어느 나라도 이 IPCC에서 권고하는 이 감축안을 실행한 나라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실행하잖아요. 모든 나라가 지금 탄소 중립이 오히려 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이. 그런데 이걸 계속 하라고 말하면서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실천하지 않습니다. 검색해 보세요. 실천한 나라 있는지.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안 해요. 못해요. 이게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공간 2020년부터 30년까지 매년 7.7%씩 감축해야 된다. 이게 실현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왜 불가능한지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역사상 탄소 배출이 줄어든 해가 딱 1년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 전년 대비 5.8%가 줄었습니다. 2020년이 어떤 해입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가 다 셧다운 되었습니다. 비행기 뜨지 않고 중국에 아파트 문 대목질하고 공장 안 돌리고 모든 세계 다 셧다운 시키니까 전년도보다 5.8% 늘었어요. 그런데 2021년 되니까 사람들이 이래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죽어도 나간다고 다 튀쳐나와 버리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끝나지 않는데 다 튀쳐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다시 5% 이상 증가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전 세계가 셧다운 됐을 때 5.8%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7.7% 줄이려고 그러면은 그때보다가 더 강력한 봉쇄 정책을,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강력한 봉쇄 정책을 언제까지? 2100년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지금 어느 나라, 세계 어느 나라도 이걸 지키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포기 없이는 불가능한 정책이다. 그래서 이게 생명을 풍성케 하는 정책이냐, 생명을 약탈하는 정책이냐. 앞에서 풍성케 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게 되는데 이 생명을 약탈하는 정책이죠. 그래서 반인권적인 탄소 중립. 탄소 중립은 기후 종말하는 인간의 생명을 혐오한다. 앞에서 자연주의 세계관에서는 인간이 다른 생명체보다 더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인간을 죽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죽일 수 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딱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 종말하는 삶의 질을 약탈하는 반인권적인 환경도 억제와 통제를 통해서 탄소 중립 정책은 궁극적으로 지구상에서 인간이 사라지면 실현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정책은 공동묘지에서나 실현 가능한 인간 혐오적인 정책이다. 내 주장이 아니고 뒤에 보시면은 존 폴 왓슨, 인간은 지구상의 에이즈고 바이러스다. 환경 보존을 위해서는 지구상 인구를 10억 이하로 줄여야 된다. 2025년 현재 지구상 인구 82억입니다. 10분의 1로 줄여야 돼요. 10분의 1로. 10분의 1로 줄여. 그래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 중립 나부터 실천, 이걸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탄소 중립 나부터 실천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너부터 죽으면 돼요. 나부터 죽으면 돼요. 공동묘지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버트, 환경보전의 해결책으로 급격한 인구 감소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를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한 명 이하의 자녀를 낳는 것이다. 왜? 인간이 탄소를 배출하니까 인간이 배출하는 탄소를 줄이려고 그러면 인간이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 한 명 이하의 자녀를 낳는 게 이 지구를 위해서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이다. 그 다음에 폴 테일러, 앞에 생명 중심주의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지구 환경을 보존한 최상의 방법은 지구상에서 인간이 사라지는 것이다. 확실하게 이해한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인간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게 앞에 자연주의 환경운동에서 범신론에서 얘기한 환경운동입니다. 뉴욕타임스, 우리가 뭐 굉장히 권위 있는 신문을 2009년도 여기에 딱 보도된 게 뭐냐면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다. 제가 그 기사를 찾아가지고 딱 한번 살펴봐요. 그 기사 내용이 이겁니다. 정리하면은 한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양을 1톤이라고 가정한다면은
내가 앞에서 말한 대로 전기 사용 억제하고 뭐 자동차 안 타고 그다음에 뭐 부육식 안 하고 막 해가지고 막 아낄 수 있는데 최대한 아껴가지고 내가 1톤을 아낀다고 가정한다면, 그 1톤이라 가정한다면은 아이를 한 명 낳는 순간에 그 아이를 통해서 탄소 배출량 20톤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아이 하나 낳으면은 우리 가족 20명이 노력하는 거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탄소 중립을 실현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다. 이게 탄소 중립 정책대로 따라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문제냐? 그러면 저출산 대한민국은 환경 모범 국가인가? 기후 종말 논리대로라면 한국의 환경 정책에는 모순이 없는가? 2024년 기준에 한국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 10조 8천억을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그 다음에 24년 같은 해 기준으로 인구 출생 장려를 위해서 17조 6천억을 편성했습니다. 자, 어느 정도는 춤을 춰야 돼요. 앞에서 탄소 중립 하려면 애 낳지 않아야 돼요. 이게 최상의 방법이에요. 인구를 10억 이하 줄여야 돼요. 그럼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은 불이 났습니다.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10조 8천억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을 살리기 위해서 또 기름을 17조 6천억 쏟아부었습니다.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요. 한쪽에는 소방차가 가서 막 물 뿌리고 있고, 한쪽에는 막 유조차가 가서 막 기름 뿌리고 있고, 기름을 더 많이 뿌리고 있고, 불을 끄자는 거예요. 불을 내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런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정책을.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이게 현실이고 실제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그런데 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기후 탄소 중립을 강요하는 이유가 뭐냐? 이득을 보는 이권단체가 있고 정치 세력이 있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을 죄책감을 불리켜서 마케팅 전략으로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후 종말 지구온난화 딱 인터넷에 검색하면은요, 막 위기 조장합니다. 막 불 나고 뭐 온도가 올라가고 식량 기근이 오고 뭐 해수면이 올라가고 다 위기 조장해놓고 그 밑에 딱 보면은 펀드레이징, 기부금 내는 그걸 딱 올려놨어요. 이거는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검색해보면 금방 나와요. 올라서 막 위기 조장해놓고 그 밑에 기부금 내라고 딱 구자 딱 올려놨습니다. 이게 다 공포 마케팅입니다. 공포 마케팅. 여기에 가스라이팅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가스라이팅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혹시 이런 환경단체 기부하는 분 있으면 오늘부로 다 끊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오늘부로 다 끊으시면. 이게 다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고 허리 당하는 겁니다. 이게. 그들이 이용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환경을 맡은 청지기 실천운동. 제가 40분까지 마치라고 지금 제가 연락 받는데 4분 남았습니다. 뒤에 또 책에 그것도 다 있는데, 책에 원고가 있는데, 뭐 성경의 대안이 뭐냐? 환경을 맡은 청지의 실천운동. 예, 빨리빨리.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했다. 창세기 1장 1절, 31절. 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선하게 창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 세계는 타락했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3장 6절 먹은지라. 3장 17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인간의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청지기적 사명. 하나님은 인간을 부르시고 경작과 보존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2장 15절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타락 이후에는 경작과 보존을 위한 노력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3장 18절 19절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야 이제 먹을 거 먹는 거. 그래서 경작을 위한 수고가 타락 이전보다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게 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했기 때문에 경작, 기술혁신과 환경 보존을 위한 연구 결과는 훨씬 더 절실하게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 행동이 뭐냐? 창조자 하나님을 경외하라. 환경운동에 무슨 창조자 하나님을 경외하라가 나오냐?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10계명의 1계명, 2계명, 10계명 딱 하면서 1계명, 2계명이 뭡니까? 하나님만 경외하라. 왜 이렇게 되냐면은 앞에서 그 환경운동의 네 가지 모델을 제시하면서 인간의 위치가 어디냐라고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이고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돼요. 창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삶의 터전이고 사역의 현장입니다. 이 창조 세계는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터전이고 사역의 현장. 인간은 뭐냐? 이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창조 세계를 깨끗하게 관리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환경의 기본 세계관의 구도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그거는 인본주의, 인간의 주인이 되는, 아니면은 범신론으로 빠지는 자연주의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 주인, 하나님의 소유권, 우리의 청지기 사명, 이것을 바로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경작하라. 경작의 의미는 잠재력을 충분히 드러내는 거. 경작의 이유는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경작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경작이 절실한 필요한 이유는 뭐냐? 건강사도 식욕입니다.
인간은 자기 배가 불러야 환경을 돌아봅니다. 우리 옛날에 못 살 때 산에 나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나무 베다가 막 불 떼고 그다음에 뭐 나무 껍질 벗겨 먹고 풀뿌리 뽑아먹고 이럴 때는 산에 나무가 다 없었어요. 인간이 굶주리면은 환경이 뭐가 없습니다. 지금 북한 보면 딱 알잖아요. 북한 보면 산에 숲 없어요. 여러분들 뭐 북한 못 들어 중국 가서 이 압록강변에 제가 건너 보니까요. 예, 북한 산이 옛날에 1970년대 한국 산하고 똑같아요. 사람이 못 사면 환경이 뭐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소득이 3,500불 되면은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3,500불 되면은. 요 시점이 우리나라 1980년 환경운동이 시작할 때 그때 국민소득이 대략 한 3,000불 내외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소득이 35,000불이 되면은 파괴된 환경을 보존시킵니다. 다시 복원시켜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한 35,000불 되니까 환경이 복원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 역사가 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가 고프면은 환경이 뭐 없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가면은 막 정원도 잘 가꾸고 다 하잖아요.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세 번째, 환경을 창조를 보존하라. 경제학 질서를 맞게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하나님 주신 창조 질서를 안전하게 보존한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자원을 절약하고 쓰레기 놔두는 겨울바다를 만들지 말라. 우리 세대가 막 먹고 쓰레기 버리고 하면 다음 세대 오면 엉망진창, 겨울바다 오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라. 경제학의 부작용. 모든 것은 경제학의 부작용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자원을 절약하고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라. 그 다음에 쓰레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리된다. 경제학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개발 방식. 환경 영향 평가.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연구 개발비를 투자한다.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하지 말라가 아니라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에서 탄소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 그래서 오늘 의사에 말하는 게 카본 프리 에너지, CF 에너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원자력, 그 다음에 그 수소 에너지. 그래서 이 원자력 에너지도 지금은 핵 분열 에너지를 쓰는데 핵융합 에너지를 가면은 여기에서 탄소 환경물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핵융합 에너지, 수소 에너지로 기술을 개발시켜가지고 에너지가 전환되면 탄소 중립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에너지 전환으로 되는 거지 하지 말라 해가지고 안 된다. 앞에 목표 설정이 잘못됐다는 게 바로 하지 말라 해가지고는 절대 될 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훼손된 생태계를 창조적으로 복원해야 된다. 도시의 공기 정화. 1970년대는 참 눈이 따가워가지고 막 이게 도시에 매연이 많았잖아요. 그래도 1980년대 매연으로 한국 환경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매연이 많았는데 그때는 다 미국에서 중고 자동차가 가지고 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자동차가 그때에 비하면 20배 많아졌어요. 근데 도시에 매연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 엔진이 그만큼 좋아졌고, 그 다음 매연 저감 장치 다 부착하잖아요. 매연 딱 나오면 자동차 폐차시키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지금 공기경구가 다 정화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상암 생태 금호강 수질 요를 제가 뒤에 여기 한번, 이게 지금 1978년부터 1993년까지 15년 동안 서울의 쓰레기를 여기 다 난지도 쓰레기장 매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난지도가 2022년에 한일 월드컵을 개최하는 계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생태공원으로 상암 월드컵 경기장하고 생태공원으로 복원시켰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복원된 거예요. 살만한 길이 파괴된 환경을 복원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것이 금호강, 죽음의 금호강에서 생명의 금호강으로. 금호강은 낙동강 지류 중에서 대구 시내를 관통하는 것이 금호강입니다. 이 금호강 수질 개선은 환경운동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 세계적인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1988년 금호강 하류의 모습. 이때 BOD 농도가 191ppm이었습니다. 191ppm. 이것이 얼마나 경악스러운 농도냐면은 5급수면은 공업 용토로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5급수가 BOD 농도가 8 내지 10ppm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제일 더러운 강, 악명 높은 겐지스 강이 50ppm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191ppm. 이거는 그야말로 독극물이에요, 독극물. 왜냐하면 한국의 산업개발이 섬유산업부터 시작됐잖아요. 대구의 섬유산업, 그 다음에 염색공단 들어오면서 염색공단의 폐수가 바로 금호강으로 다 흘러가니까 1980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2000년대부터 대구시가 이 금호강 수질 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했는데 4조 8천억 정도 돈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지금 이 대구의 이 BOD 농도가 3.6으로 개선됐습니다. 3.6 ppm으로. 그러니까 191ppm이 3.6 ppm으로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금호강에 정말 계절이 되면 철새들 날아오고 1급 수해가만 산다는 수달이 여기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산책하다 수달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만큼 이 금호강이 이렇게 회복된 거, 환경이 파괴된 환경이 이렇게 회복된 거, 이 경제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거.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된다. 앞에 말한 세계관을 보고 전체 그를 보고 환경 지금
올해 덥다고 내년에 덥다고 지구가 온난했다 그렇게 보면 무식함을 드러내는 거. 기후는 1100년 주기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어요. 크게 보고 봐야 되죠. 올해 덥다고 작년에 정말 웃기는 일이 벌어졌는데 뭐 2월달 3월달에 좀 이렇게 날씨가 더우니까 올해는 벚꽃 피는 시기가 빨라질 거다고 벚꽃 축제가 다 일주일씩 당겼어요. 작년에 다 당겼는데 꽃샘추위 직전에 날씨가 추워져 버리니까 벚꽃이 다 일주일 늦어 원래대로 제때 피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나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지역마다 벚꽃 축제가 전부 다 벚꽃 없는 벚꽃 축제였습니다. 안 당기고 그대로 놔뒀으면 제대로 됐는데 인간이 한 해 보고 그게 뭔가 막 병신 같은 짓 하고 있는 게 한마디로 말해서 크게 보고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되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그것만 보고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올해 덥다고 내년 덥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 큰 그림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환경운동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성경적 세계관에 개선 올바른 환경운동의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딱 마치려고 하는데 실천적 요약. 환경운동의 추구하는 목적은 뭐냐?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을 살리고 삶을 풍성하게 위해서 자연환경보다 안전하고 깨끗하게 경작하고 보존하는 것.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방법, 앞에서 5가지 얘기했죠. 예배, 경작, 보존, 관리, 교육. 네. 왜 예배가 되는가? 첫 단추가 바로 깨져야 인본주의 범신들이 안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5가지.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구체적이고 시급한 행동. 첫 번째는 실천 불가능한 거짓된 환경운동의 실체를 바로 알려야 된다. 탄소 중립, 실천 불가능하고 그거는 해도 안 되고 방향이 잘못된 거고 그거는 거짓, 왜곡, 선동입니다. 이거 바로 알려야 돼. 이게 내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인지 거짓말인지 여러분 검색해 보면은 탄소 중립이 진짜 뭔지 과학적인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보면 얼마든지 인터넷에 있습니다. 이걸 안 찾아보고 그냥 막 다른 사람 얘기하는데 들으니까 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적 세원에 기초한 올바른 환경운동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이 2가지가 교회가 해야 될 시급한 환경운동. 하나는 잘못된 걸 바로 알리고 두 번째는 성경적인 대안이 뭔지를 바로 가르치는 것. 이거 교회가 해야 되는 거.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